2020년 4월 8일 수요일 밤 9시 30분 오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특별방송 8회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변호사,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누구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가연산의 철쭉처럼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는 열정 있는 사람, 파란 희망을 품은 사람,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 박상혁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박상혁 후보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먼저 패친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패친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저도 인사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댓글, 좋아요, 하트 남겨주시고요. 공유도 이참에 시작할 때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 공유 누르기 네, 하면 공유하기 됩니다. 지금 공유하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후보님께서 패친 여러분들과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자,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혁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김포가 뜹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있는 기호 1번 박상혁입니다. 저는 좀 전에 오강연 시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요. 40대에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은 그런 패기가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딱 일하기 좋은 나이로 우리 김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딱 지금 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오랫동안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김포지만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말씀에서 좀 의미심장하고 또 가슴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상혁 후보님 패친 여러분들과 일반 시민들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후보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자기소개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자리에서 자기소개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박상혁 후보님의 소개를 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도 있지만 또 반복되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예.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미팅 가면 호구조사라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자기소개하는 게 굉장히 항상 어려운데요. 네. 예. 저는 1973년도에 태어났고요. 저희 아마 오래전에 그 선대께서 이쪽 김포 지역에 터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저 검단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다가 저희 할아버님 때에 지금 이쪽 검단에서 조금 옮기셔가지고 지금 그 개화역이라고 9호선 있는 여기 고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개화역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을 낳으시고 저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김포가 그 지역이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때는 김포군 양서면에 해당해서 1962년도 저희 형님들 때까지는 다 김포였죠. 그리고 이제 그 62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걸로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거기서
곧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이제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하고요. 예, 군대는 당당하게 다녀왔습니다. 종로에 출마한 황모 후보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판문점에서 잘 아시죠? 그 영화에서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제2에서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기 전부터 학생 운동을 했었었는데 저는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이른 나이부터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더 많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복학해서도 다시 그런 활동을 해서 98년도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법대학생회장을 했었고 99년도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조금 더 이제는 공부에 한번 좀 더 그런 갈증을 느껴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왜 유학을 갔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가 2002년도 딱 월드컵 직후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때만 해도 한국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바로 진짜 그 히딩크 때문에 알려진 직후였는데 네덜란드에 유학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은 나중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축구 유학을 하고 왔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통상법을 공부했는데 통상법. 예, 그 네덜란드가 국제법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로티우스가 네덜란드 사람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 우리 이준 열사가 헤이그 특사 만국 평화 그 회의가 있었던 헤이그에는 ICJ라고 하는 국제 그 사법재판소도 있고 국제 형사재판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제 법 관련 재판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이 그 상업국가로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했던 나라죠. 저도 거기서 통상법을 공부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이유가 네덜란드가 굉장히 사회 갈등이 원래는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종교에 기반한 정당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했었는데 그런 나라가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또 실용주의를 통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그런 갈등을 없애고 특히 나중에는 베세나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자들과 대타협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었던 나라였거든요. 우리 김포갑의 김주영 후보님께서 되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사회적 대타협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그런 아주 모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소 좀 느껴보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그런 좀 강소국가 네덜란드도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용적 정신,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로 통해서 강소국으로 굉장히 유럽에서도 전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한번 저는 무작정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네덜란드 유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쭉 과정들, 뭐 정치에 입문하고 과정들은 뭐 시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우리 김포와 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라고 하는 변호사를 개업해서 우리 김포의 많은 시민들을 좀 만나오고 그러면서 선거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뭐 참고로 개업식 때 갔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온 사람과 안 온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도 다 이렇게 온 사람들 기억하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몰랐었던 내용이 좀 있네요. 네덜란드 유학을 가셨었던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대화, 대타협의 모습이라든가 통상법이라든가 국제법 이런 것들 네덜란드가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카 이런 의미가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덜란드가 사실은 지금 잠깐 더 부연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니레버 이런 것들이 다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런 굉장히 큰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좋은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네덜란드의 국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현지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네덜란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회사다 독일 회사다 이런 것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네덜란드의 힘으로 지금도 네덜란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뭐 튤립 예. 네,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 해당되는 그 땅이 바다보다 낮아서 예. 이런 바다와 또 인근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김포도 바다 서해랑 가까이 있죠. 예.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관성이 굉장히 또 많을 듯합니다. 또 그런 그 유학의 시절이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정 활동 전에 당선이 돼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에 대한 자기소개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자,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후보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네. 뭐 저는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또 뭐 공약을 말씀드리고 나서도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이 뭐 시연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갑이나 을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다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공통점들이 많냐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 뭐 우리 김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입니다. 김포가 신도시가 생기고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50만 올해를 바라보고 이제 70만 80만으로 가야 할 때 우리가 광역교통망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김포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처음 계획했던 사람들의 전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라는 것이 갑자기 아파트만을 뭐 지어놓는다고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의 좀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소홀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의 당면하게 어떻게 광역교통망을 해결할 것인가. 즉 GTX, D 노선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또 이 사안은 김포갑의 김주영 후보님과 공동의 공약으로도 했는데요. 잠깐 오늘 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한강 지하철 5호선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낮에 TV 토론이 있으면서 홍철호 의원님하고 막 갑론을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갑론을박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의 문제이죠. 갑자기 홍철호 후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강 지하철 5호선 연장 뭐 유치한 홍철호가 뭐 누구누구가 뭐 GTX 확정한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게 확정됐나? 그렇죠. 시원님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김포 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김포 언론인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도 정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2번이나 최근에 만났는데 지하철 5호선의 운영 주체인 박원순 시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유치를 확정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옮기지는 않지만 전혀 알 수 없는 법정에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과 맞지 않은 그런 논리를 대시면서 그게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무슨 단계에 자기가 확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지연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 되려면 이런 광역교통망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법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렇죠. 예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타를 하는 것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또 예타가 한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기본 설계라든지 하는데 예산이 이제 진짜 편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야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처방이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해결하기도 어려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 해놨다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시민들이 당황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TX-D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실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오 의원님 교육 관련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학교가 부족합니다. 예, 신설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 학교를 짓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그것도 중장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면서 또 혹여 아이들이 조금 먼 곳으로 통학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근거와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상 스쿨버스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학안전법 이런 것들을 좀 발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포 을 지역은 8천여 개의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제조 공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주 편안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원은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별 공장들이 집적한 지역에도 좀 지원을 해서 또는 국가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일반 산업단지 중에서 좀 큰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울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는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스마트화도 하고 집적화를 통해서 환경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공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뭐 정리하면 뭐 교통 문제 심각한데 해결하겠다. 또 교육 문제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이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한 상황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경제 문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공약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공약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네.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방송 들었던 내용인데요.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예. 마스크 공장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든 유럽에서 마스크가 굉장히 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스크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 대통령께서 김포 지역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하면서 그렇죠.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장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스마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뿌리 산업이 있거든요. 그 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예를 봐도 독일이 이렇게 통일하고서 굉장히 오래 그 후유증 때문에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 독일이 강했던 이유는 그 튼튼한 뿌리 맞습니다. 제조업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독일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뿌리 산업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김포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보니까 18, 거의 20분 가까이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들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유지를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또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도 댓글이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쪽에다 한번 볼까요? 여기 댓글이 네. 27개나 있는데 네, 아닌가?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죠? 예. 인사도 하시고. 네. 박우식 시의원님도 파이팅을 외쳐주셨네. 박우식 의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댓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우리 네. 꼭 누구누구를 이기고 꼭 당선되세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통합 안전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꼭 댓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남겨주신 분들한테. 자,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박상혁 후보님, 전에 우리 김정우 후보님도 했었던 건데 아주 사적인 질문을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일반 사적인 게 더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우리 박상혁 후보님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아주 사적인 질문을 좀 할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소개도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예, 좀 전에도 뭐 잠깐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김포가 고향이신 아버님과 그리고 황해도 연백, 석산면 이 고향이신 어머님이 이제 저 종전 전에 이렇게 좀 교동을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촌에 사시다가 중매로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예, 지금도 개화동에 두 분 아주 그 다양스럽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예, 저도 네.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든을 한참 넘기셨는데 예, 두 분 살아 계셔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 친가나 또 그리고 처가나 두 양친들이 다 계셔서 또 장희 장모님도 건강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삼남 일녀로 예,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삼남 일녀. 예, 고등학교 동기 첫사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6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야, 흔하지 않은 첫사랑과의 네, 결혼. 네. 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 그 예, 반응- 첫사랑이냐 뭐 이런 항상 질문을 뭐 여러 가지 받기도 하고 와이프도 합니다. 네. 예. 정말 첫사랑 맞으시죠? 예, 고등학교 때 뭐 첫사랑, 하여튼 뭐 제가 짝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지금 후보님의 건강 상태가 저는 사실 궁금한데 요즘 선거 때문에 또 뭐 예비 경선 거치면서도 그렇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예. 선거 상황이었는데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신지. 뭐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부터 120일입니다. 본선거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120일 동안 뭐 벌써 내일이 6일 정도 남았으니까 114일 정도 아침 큰 결석 없이 아침 저녁 인사 뭐 해오고 있을 정도면, 그리고 저녁에 많은 분들이 제가 LED 조끼 입고 우리 김포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본다면 건강하다는 걸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제가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뭐 JS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강함에 대해서는 또 하나 또 증거가 될 것 같고, 2008년도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제가 걸었습니다. 800km인데요. 네. 그걸 24일 만에 주파를 했으니까 이야. 그것 또한 또 제가 건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록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의정활동 4년은 정말 시민들의 심부름을 예. 아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해야 또 시민들의 심부름과 시민들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예. 네.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김영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포 을의 변화를 이끌어갈 박상혁 후보님께 꼭 당선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네, 가장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후보님의 건강 상태도 물어봤고요. 혹시 이번 코로나19 때 방역 봉사를 해보셨나요? 예, 여러 동을 거치면서 읍면동을 거치면서 방역 봉사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분들의 이 자발적인 이 참여,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그 방역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뉴욕에 나가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기자시거든요. 특파원으로 나가셔 있는데 그 뉴욕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 확진자가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 동네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이
기자분도 특파원으로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제 글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드신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 저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조금씩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또 이낙연 총리께서 우리 김포를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IMF 때부터 그 이전에 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고 그 극복해온 자신감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힘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고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방역봉사 해약해 주시는 그 시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어쨌든 방역봉사 저도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또 정치인들은 뭐 공공시설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걸 우리 지켜가면서 했었는데요. 아마 잘 극복해서 이게 조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코로나19가 퇴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느낀 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좋아하는 운동, 취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후보님?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공 갖고 노는 것들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축구도 뭐 야구, 농구 이런 것도 참 좋아했는데 군대에서는 농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농구 뭐 3점 슛을 한 게임에 10개를 넣은 적도 있고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이제 보여드릴 빨리 이제 검증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뭐 공부했던 네덜란드가 그랬고 그때 또 마침 이영표, 송종국,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었고 2002년도 월드컵 그래서 이후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또 몇 선수는 또 그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하고 축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 나중에 그걸 알았으면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라는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축구 NBA가 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기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우리 국제적인 축구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해설하시는 우리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2002년도에 이제 처음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몇 학교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의 축구에 대한 좀 열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못 보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게임 그리고 전에는 또 박지성 선수 게임 토트넘 빼놓지 않고 저 주말마다 보곤 했습니다. 예. 농구, 축구, 구기 종목은 뭐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책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사회과학 소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받고 또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태백산맥을 조정래 작가의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10권짜리를 저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로마인 이야기 유명하죠. 전 15권이었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우연히 이제 시오노나미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때는 15권으로 완간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에 3권 정도가 번역돼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번역이 빨라서 몇 개월 후에 다음 책이 나오고 다음 책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기도 얻고 또 이게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15권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걸렸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저는 15권을 한 3번, 4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15번씩, 그러니까 15번을 봤는데, 어떤 흥망에 대한 이야기, 로마인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역사 무슨 누가 왕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적인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마인들이 왜 이렇게 도로를 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공공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게서 신원함이 그 15년 책에는 아마 공공 건축 지금 기억에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공 건축과 이런 것만 별권으로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를 그냥 그 흥망성쇠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봤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굉장히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한번 권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로마에 여행을 가게 돼서 그 포로 로마론을 걸으면서 그걸 여기서 시저가 걸었을 것이고 여기서 브루투스가 칼을 빼들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걸었을 때 얼마나 재밌었고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그 로마 시대의 고대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의 수도들은 로마의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그렇죠. 그런 식민지 도시에서 이제 기반해서 성장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 유럽사 서양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큰 어떤 맥을 잡는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책에 대해서는 드리고 네. 영화는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뭐 이것도 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제가 한때는 영화 평론가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복학해서 한양대 법대에 복학하지 않고 한예종 영화 평론과를 가려고 원서까지 샀다가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에 대한 좀 애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전에 영화들도 참 많이 봤었습니다. 네. 예전에 봤던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이제 산티아고의 비는 내릴 때라고 칠레 여기서 산티아고는 그러니까 스페인 산티아고가 아니라 칠레 산티아고의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입니다. 그러니까 칠레의 아옌데 정부가 그 군사 독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득권 세력 동맹 그리고 군부 독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 정부가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잘 사실적으로 보여준 영화여서 굉장히 큰 좀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태백산맥 그다음에 로마인 이야기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리고 네.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책과 영화 이 얘기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후보님에 대한 친근감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네, 태백산맥도 저는 봤었는데 10권짜리인데 꽤 긴 내용인데 네,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후보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우리 김주영 후보 때 나오셨을 때는 광야에서와 소라소라 푸른 소라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고 한 소절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우리 후보님 18번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 지금도 그냥 혼자 또 길을 걸을 때나 뭐 어디 산을 올라갈 때는 저도 모르게 뭐 대학 때 불렀던 그런 민중 가요들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방 가서 잘 노래방도 거의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하고 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제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당선되는 날 노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때 뭐 들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훈아의 영영을 부릅니다. 영영. 그렇군요. 예. 저는 김창렬이라는 분이 친구라서 DJ DOC 또 그 노래를 또 김창렬의 노래를 또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또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노래 쪽하고는 별로 가무 쪽하고는 좀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사전 투표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춤을 보여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평가도 있고 가무 쪽하고는 좀 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창렬 씨 얘기 나오니까 잠깐 먼저 깜짝 단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친구야 반갑다 우리 김창렬 씨가 저 박상혁을 만나러 온답니다. 일요일 날? 예, 오후 한 3시쯤 온다고 하는데 아직 제 페이스북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요일쯤 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 5강년 희망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공유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김창렬 친구하고 제가 어디로 만나러 갔으면 좋겠는지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어도 이렇게 가서 차분하게 인사드리고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인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네. 예. 아마 30대 40대 우리 DJ DOC를 좋아했던 노래하는 그럼요. 대단한 가수. 창렬이를 좋아하는 그럼요. 분들은 아마 네. 창렬이가 꼭 어디로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아, 지금 오세진님께서 박학다식 하십니다. 칭찬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일반적인 공약에 대한 것과 또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런 얘기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화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일반 시민들, 패친들께서. 예,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 편안하고 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 앞에도 제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마 네. 처음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는데 오늘 저 5강년의 희망 TV에서 제가 좀 너무 좀 주책맞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예. 그런 의도로 예. 후보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후보님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예, 뭐 우선 부모님을 말씀드리고요. 예, 정말 어려운 환경, 가정 환경 속에서 뭐 일을 하셨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하나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뭐 제가 뭐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뭐 책들이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0년대에 아버님이 굉장히 해외 출장 같은 경우를 많이 다니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가 어디였냐면 일본도 많이 그때 어떤 전선 관련된 회사를 다니셨는데 일본도 많이 가셨는데 일본 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적인 협력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그때 이미 뭐 미국이나 뭐 저 아프리카의 자이레 공화국 이런 데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잘 많이 가지 않은 나라인데 굉장히 그 수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많이 그런 수출 관련된 상도 받으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의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길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다라는데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대표적인 분이 저는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존경한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머님도 저희들을 잘 뭐 피난 나오셔서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처음 모셨던 김근태 의장님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던 분. 김근태 의장님은 이러신 분, 제가 아는 김근태 의장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그것을 밖에 나가서 자기 정치로 팔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김근태 의장님 뭐 저는 짧게 모셨기 때문에 김근태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것이 가당치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존경하는 그런 부분을 좀 존경하고 그리고 임채정 국회의장님 제가 뭐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임채정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굉장히 날카롭고 하시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하시지만 굉장히 실리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정치 그런 길들을 제가 좀 배웠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정치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고 싶다 이렇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김근태 의원님이랑 임채정 의장님. 네. 김근태 의원님께서는 뭐 지금 이제 뭐 살아계시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가장 굉장히 그리워하고 존경하시는 분이죠. 예. 임채정 의장님은 아직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요.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지난번에 개소식 때도 예. 오셨었고 출판 기념회 때도 오셨었고 제가 이제 막내라고 그때도 마셨었고 하지만 이제 막내 잘 되기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배운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후보님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후보님과 뭔가 그 믿음이 후보님한테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보님 좌우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실은 좌우명은 없었는데 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마다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제 말이 어떠냐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에요. 네. 이게 시리즈로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번째 시리즈였나를 잠깐 아주 짧은 책인데 좀 번역을 하는데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이 책인데 이 책은 처세술과 관련된 책인데 그냥 제목 자체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가면서 공부하게 될 때 또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출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론만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단순한 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저한테 떠오르는 말이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았나. 결국 시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과정들이 있는 거지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은 시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꼭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오늘 오전에도 오전에 오후에 선거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딱 명함을 드렸더니 사자성어로 이렇게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치하문이라는 말을 불치하문. 예, 그 아랫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아랫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윗사람이나 많이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 이건 굉장히 저는 그래서 항상 모르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울 일이 전혀 없는 거고 제가 보면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치하문. 이렇게 짧게 좌우명과 같이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 후보님께서 슬펐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좀 항상 하기 참 어려운데 벌써 약간 그 울컥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우리 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런 나이에 돌아가셔서 한 7, 8년 전에 그때가 제일 슬프고 지금도 참 목이 메요. 혹시 좀 그냥 특별한 지병이 있으시진 않은데 조금 편찮으셨다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일 항상 이게 슬픈 모르겠어요. 막내 동생이어서 그러지 않나. 아이고, 더군다나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먼저. 네, 그래서 제일 슬펐던 기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슬픔을 잘 마음에 품고서 더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희망 TV에 나와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 아이고. 저도 울컥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후보님 계속 시중일관. 예, 괜찮습니다 이제. 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 사건을 기뻤다기보다도 그 와이프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행을 가거나 둘이서 있을 때 얘기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 어르신들 건강하고 두 사람 다 건강하게 큰 무리 없이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도 됐고 또
영광스럽게 대통령도 모셨고 또 아내도 저희가 하는 일 직장에서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직장인데 뭐 여성이 많은 회사가 아닌데 거기서 잘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행복이지 않고 행복이 기쁜 일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이고. 아 그렇죠. 2004년도에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16년 예. 동안의 삶이 예. 그 물론 중간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특히 여행 가면 많이 싸웁니다. 어쨌든 그 삶의 여정 자체가 이제 행복했다,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참 또 감동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뭐 후보님에 대해서 더 사적인 질문, 평상시 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10가지 간단하게, 때론 뭐 기쁜 얘기, 때론 슬픈 얘기, 이모저모 좀 패친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도 굉장히 많이 지금 네 뭐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 우리 형님 되시죠? 박철 시인님께서 아이고, 들어와 주셨네요. 네, 형님도 그걸 보고 계시네. 이런.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초심 잃지 않고 오랜 꿈대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정영혜 대표님께서 멋진 아내분이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많은 댓글들 남겨주셨고요. 김형우님께서 사이로 4월 15일 나온 아이 영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홍기호님께서 저에 대해서 저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다 뭐 하시네요. 예, 화이팅 했고 뭐 좋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님과 같이 로스쿨 다닌 분들께 박상혁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이렇게 제가 남겨주셨네요. 나이가 많아서 술을 많이 사줬던 것 같습니다. 술 친구들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사줘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유를 해주셔서 14군데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많이 공유가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6분 정도 꾸준하게 계속 이게 지상파 방송도 아닌데 계속 꾸준하게 방송을 듣고 계시고 다 관계자 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4.15 총선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다짐 한 말씀은 좀 들어야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15 총선은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평화로 갈 것인가, 다시 냉전의 시대로 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국가적으로도 있고요. 우리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갈 것인가 또는 아니면 심재철 대표가 운운하는 것처럼 뭐 탄핵을 뭐 추진하겠다는 저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촛불의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의 개혁을 우리가 또 멈춰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포을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을은 지난번에 분구가 돼서 김포갑 지역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당선되셨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으로만 치면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이겨보지 못한 선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에서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한강 신도시의 많은 유권자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 변화에 호응하고 부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퇴행할 것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좀 선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반드시 여기서 이김으로써 미래로 평화로 그다음에 희망으로 변화로 가겠다. 그래야 제 공약 우리 구호처럼 바꾸면 되고 김포가 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꿔야 되겠죠. 네, 바꿔야 꼭 김포가 바꿔야만이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역 사회가 또 국가적으로도 또 평화, 냉전이 아니라 평화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할 때는 또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관계자들 아니라는데요.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힘내시라는. 아. 저도 힘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열리고, 예 김영훈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이주성님도 또 박민호님께서 오세진님께서 엄지척도 남겨주셨고 예. 네, 많은 분들께서 계속 꾸준하게 음, 고민정님께서도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네, 그 사이에 뭐 약간 뭐 20여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거의 얼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질문할 것들 다 끝났는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자 5강연 희망TV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오늘 사실 저 오후에 TV 토론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운동도 하고 좀 피곤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우리 오광현 의원님 이 희망TV가 단순히 어떤 한두 번의 행사가나 일회성이 아니라 시정활동, 시위 활동하시면서 정말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글을 써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축척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축척되면 나중에 지금의 방송은 지금 20명, 30명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지만 더 이게 발전할 그것이 씨알이 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정말 또 새로운 의회 활동의 어떤 전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시의원님들한테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일일이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나기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런 점들 더 가지고 이런 모티브에서 한번 지금의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좀 발전시켜 볼까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방송 안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요. 네, 읽으셔야 돼요. 5강연 희망TV 페이북 라이브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월수 주 2회 같은 시간인 밤 9시에 진행합니다. 공유, 좋아요, 댓글,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답게. 자, 5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특별방송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자, 후보자님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잘 오늘 구현이 됐는지 또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상혁 후보의 페북 포스팅된 박철 시인의 이게 제가 깜짝 준비를 했는데요. 김포행 막차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 내용을 좀 낭송을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후보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저희 아까도 지금 잠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시인이시죠.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1987년도 창비 1987로 1987이라는 창작가 평을 등단을 하셔가지고 벌써 87년이니까 20년인가요? 30 얼마쯤 30년이죠. 30년이 30년 됐죠. 됐습니다. 예, 그렇게 넘긴 문단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육상 문학상, 그 전에는 백성문학상 이런 좀 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십니다. 굉장히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 척박한 시대에 시를 쓰고 있는 평생 시를 쓰고 있는 그 시인이고 그것도 김포에 관한 시를 쓰고 있으십니다. 오랫동안 김포에 관한 많은 시들을 썼고요. 물론 다른 시도 썼지만 그 중에서 이 김포행 막차라는 것은 1988년 말인가 89년 초에 나온
첫 시집입니다. 그리고 창자가 비평사야. 에서 나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비 오는 날 소주 한잔 하고 들으시면 아주 적절한 노래입니다. 제가 가끔 공유해서 보내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기보다는 우울하다라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노래는 그런 날 꼭 들어보시고 같고요. 저보다 오광현 시연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셔서 훨씬 더 낭송을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연님이 저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못하지만 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포행 막차 박철.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롭지 못한 만큼을 걷다가 기쁘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울다가 슬프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취하여 흔들거리며 가는 김포행 막차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멀리 비행장 손등만이 벌판 바람을 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아직도 그대 진정 사람이 그리웠거든 어둠 속 벌판을 달리는 김포행 막차의 운전수 양반 흔들리는 뒷모습을 생각하라고. 이 김포행 막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포행 막차는 130번 버스라는 거를 생각하고 지은 시입니다. 이거 방송을 보는 오래전부터 김포로 살아오신 분들은 130번 버스를 아실 거예요. 130번 버스가 이쪽 김포 그 당시에는 읍이었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개화동을 거쳐서 공항 방화동으로 해서 가양동으로 해가지고 염창으로 해서 성산대교를 건너서 연대 앞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선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노선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때 시내 나가는 버스는 유일했습니다. 이게 김포읍에서 시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광화문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버스였습니다. 이 130번 버스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강화운수라고 해서 이제 강화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등포로 나가는 버스가 있었었는데 그만큼 이 130번 버스에 추억이 있는 거고 저도 술을 먹고 자다가 여기서 많이 내리지 못하고 김포 읍내에 많이 내렸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끝까지 김포행 막차 이제 벌판을 달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아마 형이 시를 창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노래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네, 예. 꼭 들어보시고 항상 마지막은 제 시를 낭송하는데 예. 오늘은 어쨌든 관련이 있는 우리 후보님과 관련이 있는 박철 시인의 김포행 막차. 저는 이제 이 짤막한 거를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낭송하고 이제 느낀 점을 물어보는데 사실은 시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읽거나 낭송하는 이유는 이게 정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메마르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메마르면 정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예. 그래서 정치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런 정서가 함께 공감될 수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시를 낭송하시는 것과 또 이후에 이것에 대한 느낀 점 얘기하시는데 또 130번 버스와 관련된 얘기 하시는데 굉장히 정서가 메마르지 않은 정치인 박상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조금 아쉽죠? 예. 오늘 굉장히 오래 평상시보다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딱 이제 시간이 얼추 맞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시간이 네. 이 정도입니까? 네. 원래는 30분 생각했었는데 1시간 정도 저희가 합니다. 사실은. 1시간 정도.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오버가 됐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 1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제 얘기들 많이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다운 사람을 뽑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미리 좀 말씀드리면 4월 10일 날, 11일 날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투표일입니다. 예.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전 선거 운동 뭐 이런 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은 사전 투표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숙지하셨다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본선거 4월 15일 다음 주에 하시기 전에 물리적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전 투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죠? 투표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특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 투표해서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 꼭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지금 한 20여 분 정도가 계속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아마 미련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제 노래는 당선되는 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아시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페이북 라이브 방송 오강윤의 희망TV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또 같이 게스트분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선창하겠습니다.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예, 또 만나겠습니다.